퇴직 후 제 손에는 평생 모은 돈 5억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자니 은행 이자는 너무 낮았고 주식은 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전세 투자였습니다. 집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 만에 그 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조만간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누군가의 불행한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내 부모님, 내 가족, 그리고 지금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넣은 집이 1억 8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만기 날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임대인은 파산 상태였어요.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했지만 보험금은 지급 거절됐습니다. 소송을 했지만 받아낼 돈이 없었어요. 전세금 3억 5천만 원, 대출이자, 법률비용, 이사비, 생활비 공백까지 합산하면 실질 손실은 약 5억 원입니다. 35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63세 여성이 은퇴 이후 단 2년 만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왜 보험이 거절됐는지, 왜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못 받는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왜 당했는지 여러분이라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제가 한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져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3세 퇴직 초등학교 교사 김정숙입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주식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코인에 퇴직금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 모은 3억 5천만 원을 전세로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저는 35년 만에 마지막으로 교문을 나섰습니다. 정년퇴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들고 나와 울었고 동료 교사들이 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1958년생, 서울에서 태어나 사범대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교단에 섰습니다. 남편은 2014년에 심장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7년을 혼자서 두 아이를 책임지며 일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노원구에 살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퇴직 당시 제 손에 남은 전 재산은 3가지였습니다. 35년 근속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합해서 약 2억 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생명보험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살던 집 전세보증금 반환금이 약간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대략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평생 전 재산이었습니다. 퇴직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고민은 이 돈을 어디에 둘 것인가였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재테크나 투자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었고 매달 월급이 나왔으니까요. 주식이나 펀드는 잃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기엔 3억 5천만 원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었습니다. 2021년 당시 노원구 소형 아파트도 이미 6억에서 8억 원을 호가하고 있었으니까요. 공무원 연금은 매달 약 180만 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엔 빠듯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은 최대한 안전하게 원금을 지키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세 놓으면 되지 않아요? 전세는 제일 안전해. 혹은 반대로 선생님이 전세로 들어가시면 그 보증금으로 이자 받아서 사시면 되잖아요. 당시 정기예금 금리는 연 1% 초반이었고 3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1년 이자가 3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한 달에 29만 원 정도였죠. 그 돈으로 노후를 버티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시태그 6. 2021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9억 원을 넘어섰고 노원구조차 소형 아파트가 6억에서 8억을 거뜬히 넘겼습니다. 뉴스는 매일 구신고가 경신을 보도했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직후라 전세 물건도 귀했고 전세가율, 즉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를 넘는 물건도 흔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큰딸이 살고 있는 노원구에서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딸 가까이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혼자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겁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노원구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2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는 다세대 주택 빌라 한 채를 소개해 줬습니다. 당시 공시지가 기준 건물 감정가는 4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율 83%였습니다. 높긴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그게 그렇게 이례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있잖아요.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어요. 구청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 워낙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니까 2, 3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세입자분들도 이주비 나오고 보상금 받으시거든요. 전세로 들어가 계시면 손해볼 게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노원구 일대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여러 군데 있었고 언론에서도 간간히 보도가 나오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동료 교사 출신 지인 2명이 전세는 가장 안전한 주거 방식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문제 없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시 선순위 근저당은 1억 2천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과
합쳐도 4억 7천만 원이었고 이는 감정가 4억 2천만 원의 112% 수준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상 집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그 판단을 덮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됐고 가입비로 약 30만 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9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3억 5천만 원, 계약 기간 2년.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 당일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안전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 사례가 그 상식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약 전날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자 정보가 나와 있었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1억 2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인하고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대출이 좀 있긴 한데 집값이 4억 넘으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을 해지하거나 전세 보증금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가입 당시 여러 조건을 심사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해당 빌라는 HUG 심사 기준상 가입이 가능한 범위에 겨우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값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보험이 계약 당시의 상태만을 보증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담보를 늘려도 이미 발급된 보험증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심사는 사고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당시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을 가입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이 복잡한 조건은 계약서 어디에도 눈에 띄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입주 당일 새 열쇠를 받아들고 집안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하며 살아온 삶에서 처음으로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도감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조용했습니다. 집주인은 매달 정해진 날 관리비 안내를 보냈고 건물 외벽 수리도 제때 해줬습니다. 재개발 얘기는 아무 소식이 없었지만 그럭저럭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했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빌라와 다세대 주택은 더욱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상 신호를 감지한 것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딸이 불안하다며 엄마 한번 등기 떼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등기부등본을 다시 출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을구에 새로운 근저당이 생겨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었던 선순위 근저당이 2억 8천만 원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이후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2억 8천만 원, 그리고 그녀의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합치면 총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빌라의 시세는 이미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깡통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재개발 진행되면 다 해결됩니다. 저도 그 기대 보고 대출 좀 받은 거예요. 문제 없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했을 때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짧은 단문자가 왔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초기 상담에서 변호사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채권이 집값을 이미 초과한 상태입니다. 경매가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야 선생님 차례가 되는데 지금 집값으로는 선생님 몫은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의 귀에서 멍하니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보험은요? 변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 초 결국 임대인이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이 집 외에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다중채무 임대인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빌라에 대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나와 건물을 감정했고 공식 감정가는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을 때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은 그보다 더 낮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매 낙찰가는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8천만 원에서 경매 비용과 체납된 세금 일부를 제하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인 은행이 먼저 가져갔습니다. 남은 금액은 없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넣은 자리에 돌아온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HUG 전세보증보험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가입비 30만 원을 내고 가입한 그 보험. 그녀는 서류를 챙겨 HUG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뒤 서면으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절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랬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선순위 채권 합계와 전세 보증금의 합이 보험 가입 기준 이내였지만 임대인이 계약 이후 무단으로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사고 발생 시점 기준 선순위 채권 합계가 주택 감정가의 120%를 초과했습니다. HUG 보증보험의 지급 심사는 사고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후 몰래 대출을 늘렸습니다. 보험사는 우리는 계약 당시를 보증한 게 아니라 사고 당시 조건이 기준에 맞아야 보험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사고 당시에는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몰래 담보를 늘린 것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현행 전세보증보험 제도의 가장 큰 허점 중 하나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선임 비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겼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손에 쥔 그 순간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으니까요. 이겨봤자 받을 돈이 없어요. 임대인 재산이 이미 압류된 상태고 남은 자산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 판결은 채권을 확정해 줄 뿐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고 모든 자산이 파산재단에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무 순위는 세금, 임금, 담보채권자 순이었고 일반 채권자인 세입자는 사실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주거 마련이었습니다.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임시 거주 허가로 잠시 머물 수 있었지만 결국은 떠나야 했습니다. 딸의 집에 잠시 얹혀 살다가 새로운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노원구 인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보증금 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추가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2023년 당시 금리는 연 5% 중반이었고 5천만 원 대출의 월 이자는 약 22만 원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180만 원에서 월세 45만 원, 이자 22만 원, 관리비, 식비를 빼면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세금 3억 5천만 원을 단순히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비용 500만 원, 이사 비용, 새거처 마련 과정의 대출, 그 대출 이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노후 동안 월세를 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계산하면 실질 손실은 5억 원을 충분히 넘어섰습니다. 63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63세가 다 돼서 전세 사기 당했다고 하면 욕도 먹고 참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보험 가입했고 등기부 확인했고 나름 챙겼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신 분, 부모님이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 지금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분, 반드시 이 부분을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 합계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합계에 본인의 전세 보증금을 더했을 때 그 합산 금액이 해당 주택의 시세나 공시지가의 70%를 초과하면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2021년 당시 그녀의 경우 근저당 1억 2천만 원에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더하면 4억 7천만 원이고 집값이 4억 2천만 원이었으니 이미 110%를 넘었습니다. 이 계산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계약을 재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줬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직업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사는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향후 임대인이 추가 담보를 설정할 가능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즉, 중개사의 말을 믿는 것과 본인이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라 하더라도 내 전 재산이 걸린 계약이라면 숫자, 계산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700원짜리 등기부등본 한 장, 그리고 스마트폰 계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시태그 17. 두 번째는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이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본 건물에 추가로 근저당, 담보 제공, 가압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문구 하나가 임대인의 추가 담보 설정을 법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특약을 쓴다고 해서 임대인이 반드시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야기의 집주인처럼 특약을 무시하고 몰래 추가 대출을 받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은 사후에 법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계약 기간 중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최소 만기 1년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서 을구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새로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생겼다면 즉시 전세보증보험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 하나가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세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험금 지급 조건은 가입 당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계약 이후 임대인이 추가 담보를 설정해서 선순위 채권 비율이 보험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이 있어도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가입만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험 가입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계약 기간 내내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종류도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요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보증 한도와 가입 조건이 다르고 지급 심사 기준도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가입 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집값 산정 방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각 기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본인의 물건이 어떤 조건으로 보증이 되는지, 사고 발생 시 어떤 상황에서 지급이 거절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이 한 번의 확인이 나중에 수억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해당 주택 시세의 60%를 넘는다면 그 물건은 처음부터 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인근 유사 물건의 실제 거래 금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감정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욱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감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즉시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 동네 곧 재개발돼요. 지금 집값 오르기 직전이에요. 전세 가율이 높아도 집주인 믿을 만해요. 보험 가입했으니 걱정 마세요. 근저당 있어도 집값이 더 높으니까 괜찮아요. 이 말들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설득, 문구일 수 있습니다. 판단 근거는 감정이 아닌 숫자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돈은 내 통제 밖으로 나갑니다. 도장 찍기 전까지가 내가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노원구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3일 파트타임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를 버티게 합니다. 교사를 35년 했는데 지금도 아이들 앞에 서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제 자리구나 싶어요. 딸과 아들이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고 그것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함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처음 피해 사실을 인식한 날부터 지금까지 약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겪은 감정의 결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고 또 보고 숫자를 계속 다시 계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읽은 건 아닐까, 중개사가 무슨 방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분노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중개사에게, 보험사에게, 법원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세상에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가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억울하면 악이라도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딸 집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했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35년을 일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게 다 의미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딸이 아동센터 자원봉사를 권유했을 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엄마 한 번만 가봐. 일 아니어도 돼.
그냥 애들 옆에 있기만 해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라간 첫날 1학년짜리 아이가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자주 와요? 그 한마디에 오랫동안 참아온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가 지금은 주 3일 정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세 피해자 모임을 통해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50대 직장인, 70대 노부부, 30대 신혼부부까지 피해 유형도 나이도 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나만 이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바보라서 당한 게 아니구나. 구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걸 알고 나서야 조금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그 모임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지원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봐주는 역할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돈은 다시 못 벌더라도 내 경험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계약하기 전에 숫자 한 번만 더 보세요.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반드시 이야기하세요. 혼자 있으면 더 무너지더라고요. 이 말이 오래 남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확인도 하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분,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계산법, 계약서, 특약문구, 전세보증보험의 한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세 계약 앞에서 우리는 모두 초보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깡통 전세에 대해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내고 전셋집에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 동안에 집주인이 부도가 났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흥청망청 써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면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 그 제3자가 지불하는 낙찰가를 통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입찰기일 내에 집을 매입해 가려는 사람이 없다면 경매가 유찰이 되는데 유찰 1회당 지역에 따라 경매 최저 입찰가가 2030%씩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1억 3천만 원짜리 부동산이 1회 유찰되자 최저 입찰가가 1억 6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또 유찰되자 8,5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전세집이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애당초 내가 냈던 전세 보증금 및 매매가와 같거나 높다면 유찰이 한 번만 되더라도 낙찰가가 훅훅 떨어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셋집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는 혹여나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유찰될 것까지 고려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70% 아래인 물건을 찾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은 노후의 실패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평생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행복, 평화로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